비타민을 그냥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비타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라는 궁금증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젊을 때는 몰라도 60대 이후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일상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약국 진열대로 향하죠. 하지만 아무 비타민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드시면 기대한 효과는커녕 위장, 신장 같은 장기가 오히려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이란 이름을 같아도 몸에서 하는 일과 흡수되는 것이 다 달라요.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할 영양소는 비타민 C죠. 이유가 있죠. 첫째, 우리 몸속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지어주는 항산화제고, 둘째, 부족하면 피로나 감염, 혈관 파열 같은 심각한 문제가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위산 분비가 줄고 장점막이 약해져서 예전만큼 흡수가 잘 되지 않죠. 따라서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중요해져요. 가장 흔한 실수는 공복 한 방울이죠. 배가 비어 있을 때 산성분이 강한 비타민 C를 한꺼번에 1000ml 이상 털어넣으면 위벽이 그대로 자극을 받아 쓰림이나 더부룩한,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이어지죠. 마치 소금물을 빈 컵에 붓는 거랑 같죠. 컵이 스펀지처럼 흡수해주지 못해 온벽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 꼭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고, 밥과 반찬이 쿠션이 돼서 자극을 흡수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두세 시간 동안 비타민 C가 음식 속 발암물질까지 동시에 처리해주니 일거양득이죠. 나는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괜찮던데 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혈중 농도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아침 한꺼번에 1000ml 삼켜도 점심 무렵이면은 몸속 농도는 많이 줄어들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분할 복용이 여기서 나와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3번 한 번에 2000ml씩 총 6000ml를 드시면 하루 24시간 내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항산화 효과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는 농도가 면역세포를 돕고 혈관벽을 보호하고 방광과 대장을 지키는 일도 한꺼번에 담당하죠. 혹시 6g 너무 많지 않나 걱정이 되신다면 자연계 동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나 염소 같은 포유류는 몸무게 1kg당 보통 70에서 250ml의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요. 몸무게 60kg 성인을 환산하면 최소 4000ml, 많게는 1만 ml 이상이에요. 우리는 합성을 못하니 음식과 보충제로 채워야 되겠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미세먼지, 가공식품 등등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요인이 많으니 동물과 비슷한 범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죠. 단 처음부터 고용량을 넣으면 장이 놀라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500ml, 1000ml 천천히 늘리는 적응 기간도 꼭 필요해요. 형태도 생각해야죠. 가루형은 불필요한 부용제가 거의 없어서 흡수가 빠르고 위 부담이 적겠죠. 다만 공기에 닿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므로 물 한 모금 드시고 가루를 넣고 바로 삼키기, 요령도 좋겠죠. 뮤컵에 미리 타두면 시간을 끄면 진한 녹차처럼 갈색으로 변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정제는 외출 시에는 간편하지만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가 위가 약하신 분은 더부룩할 수도 있겠죠. 리포좀 형태는 지질막으로 감싸서 흡수율이 높은 대신 가격이 비싸겠죠. 대장까지 도달해 장내균을 바꿔 부가 효과가 줄어드는 또 단점이 있고, 각자의 위장 상태와 예산, 외출 패턴 등등에 맞춰서 선택해서 골라 드시면 돼요. 속쓰림 때문에 중성 비타민 C라고 불리는 아스코르베이트 형태를 찾는 분도 계세요. 산성일 때보다 항산화력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잊지 말고 위벽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 C의 핵심 무기를 반쯤 포기하는 셈이니 차라리 식사와 함께 용량을 줄여서 천천히 늘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비타민 C는 가루가 신맛 때문에 거북하다면 꿀이나 요구르트에 살짝 섞어서 드셔도 좋지만 반드시 즉석에서 바로 드세요. 비타민 C가 몸 밖으로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는 주장도 흔하죠. 실제로는 흡수된 양 가운데 일부가 방광으로 배출되면서 소변 속 활성산소를 중화해 방광벽을 지켜주기도 해요. 또 흡수되지 못한 잔여분은 대장을 통과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좋아주기도 하고, 배설이 아니라 통로치료라는 표현이 더 가깝죠. 이 덕분에 꾸준히 드시는 분은 밤중에 소변 자주 보기, 대장 용종 재발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도 꽤 많아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비타민 C가 결석을 만든다는 경고에 걱정이 많죠. 사실 이 결석은 체질이나 수분 섭취나 칼슘 제제 등 복합 요인으로 생기죠. 일반적으로 6g 이하 경구 복용만으로 신장을 무조건 망가뜨린 사례는 적어요. 다만 결석 이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300ml 정도랑 비타민 B6를 함께 드시고 수분을 하루 2리터 이상 유지하면 결석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어요. 입안이 마르기 전에 한 컵씩 틈틈이 물을 한번 챙겨보세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놓칠 수가 없겠죠. 비타민 C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 담즙, 세포막 재료로 쓰이도록 대사를 촉진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약 10에서 15% 정도 자연스러운 하향 효과를 보이는 연구도 많아요. 하지만 수치를 억지로 바닥까지 낮추면 오히려 면역세포 재료가 부족해져서 암치료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니 혈액검사 결과를 과도하게 절대시하기보다는 항산화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향이 더 안전하겠죠. 뇌 건강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를 약 20%나 써서 활성산소가 넘쳐요. 몸은 스스로 뇌의 비타민 C를 농축해 방어맥을
계획을 세우는데 나이가 들고 음식 섭취량이 줄면 보충이 필요하겠죠. 하루 3번 나눠 먹기만 잘해도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어지는 사례가 실제 임상이나 장기 관찰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어요. 퍼즐 풀기, 노래 배우기 같은 뇌활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그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 식탁에 비타민C 꺼내놓죠. 밥과 국을 두어 숟갈 먹은 뒤 물 한 모금으로 비타민C 약 1000ml에서 2000ml를 넣고 삼키죠. 점심은 외식이라면 휴대용 파우치에 정제를 준비했다 반찬이 몇 숟갈 들어간 시점에 같은 용량을 보관하죠. 저녁은 기과에서 식구들과 식사할 때 똑같이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3000ml에서 한 6000mg을 무리 없이 채울 수가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용량이나 횟수를 조정해 보시고 자신의 위장 상태를 테스트해 보셔야죠. 속이 편안하면 유지를 한번 해보시고 불편하면 500ml에서 1000ml 정도씩 줄여서 다시 적응하는 시기로 조절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약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호작용도 확인이 필요하죠. 특히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 특정 항암제, 철분제, 셀레늄과는 동시 복용 시 흡수나 약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하죠. 혈색소증처럼 몸에 철이 과다 축적되는 드문 질환이 있으신 분도 전문가랑 상담 후에 용량을 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비타민 C만 챙기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연이나 비타민 D3, 오메가3 지방산은 서로 시너지가 있어서 면역이나 뇌뼈 건강을 함께 지키는 삼총사 역할을 하죠.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알약을 삼키면 위장 부담이 늘어나니 비타민 C를 식사 중간에 먼저 드시고 지용성인 비타민 D나 오메가3는 식사 끝 무렵이나 간식 때 드시고 아연은 다른 미네랄과 겹치지 않도록 저녁에 따로 챙겨 드시는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흡수율도 좋아지고 속도 괜찮아지고 과일만 먹으면 천연 비타민 C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나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불행히도 요새 농산물들은 토양 고갈, 저장 유통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커서 과일만으로 1000ml 이상을 채우기는 힘들어요. 딸기 한 마구니, 레몬 2-30개를 매일 드실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그래서 천혈문 유래든 발효합성이든 순도 95% 정도면 경구 보충제로도 충분해요. 석유에서 뽑는다는 헛소문은 무시하셔도 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비타민C, 의약품 비타민C는 모두 인증된 제품이어서 부담 없이 믿고 드셔도 돼요.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첫째, 위장에 부담이 없도록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고 둘째, 하루 총량은 3000에서 한 6000ml 정도를 목표로 하되 개인 체질에 맞춰서 천천히 적응해 가시면서 올리고 셋째, 가루형, 정제형, 리포조말형을 상황에 맞게 섞어 쓰고 넷째, 충분한 물과 함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를 곁들여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섯째, 드시는 약물이 있다면 2시간 간격을 지키고 이 5가지만 생활화해도 암이나 치매, 실혈관 질환 위험을 동시에 낮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건강관리에는 왕도가 없어요. 오늘 한 번에 6000ml를 먹고 내일 잊어버리면 어제 땀 흘려 운동하고 오늘 종일 누워있는 것과 같죠. 매일매일 꾸준히 밥상위에 비타민C 물컵 하나를 놓아두세요. 가족끼리 오늘 비타민 먹었어? 서로 확인해주면 더 좋죠.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입이 먼저 기억해주죠. 다음으로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영양소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기본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단이랑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고 그 토대 위에 비타민C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혈관을 보수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같은 만성병으로 여러가지 약을 드시는 분도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습관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될까? 망설이지 마세요. 몸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을 기억해요.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 비타민C 한 통을 올려두면서 여러분의 내일은 더 가벼워지고 활력은 더 길어질 거예요. 함께 실천해서 100세 시대를 우리 건강하게 걸어가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실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같은 매실이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그동안 올려드렸던 매실, 췌장, 당뇨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 새롭게 엮어보았어요. 가볍게 넘어가기 쉬웠던 맹점과 실정 활용법까지 넉넉히 담았으니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매실을 더 안전하게 더 효과적으로 즐길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매실청을 진하게 타서 한 컵 들이켜면 속이 뻥 뚫린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매실의 유기산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더부룩함을 줄여주지만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숨은 복병이 돼요. 매실청은 매실과 설탕 비율이 약 1:1이기 때문에 밥숟가락 한 스푼, 그게 약 15ml 정도 되죠. 기준당 10g 안팎이 들어있어요. 공복 혈당이 높은 아침 시간에 설탕 시럽을 단숨에 밀어 넣으면 췌장이 갑작스럽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 세포가 지쳐서 당뇨 전 단계, 공복 혈당 장애, 이형 당뇨 순으로 악화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혈당
혈당이나 췌장 건강이 걱정되시면 매실청 원액은 하루 총량 30ml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물 200ml 이상에 희석해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 안전해요. 반대로 평소 식사를 거르기 일수라 위산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 분들한테는 적절히 희석한 매실차가 천연 소화제 역할도 하죠. 매실 속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등 여러 유기산은 침샘과 위샘을 자극해 식사 준비 운동을 돕고 음식 섭취 후에는 지방분해 요소 리파아제의 작용을 촉진해 느끼한 기름기까지 정리해주죠. 다만 유기산이 지나치게 농축된 형태로 들어가면 식도와 위점막을 자극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서 물 한 컵에 매실청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자신의 위장 상태에 맞춰 농도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생매실을 그냥 베어 물거나 덜 익은 매실을 장아찌로 바로 담가 드시는 분도 더러 계신데 이때는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 배당태가 문제죠. 이 아미그달린은 우리 몸에서 과당 효소와 만나면서 청산가스 형태로 변해서 두통이나 구토 그리고 저혈압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요. 생매실 중독 사고는 해마다 응급실에 보고될 정도로 드물지 않으니 매실을 드실 때는 반드시 5개월 이상 숙성해서 독성을 없앤 뒤 드셔야 돼요.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타닌과 폴리페놀 함량이 올라가서 항산화 효과도 강화되므로 빨리 먹겠다고 서두르다가 약효만 줄이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매실이 비타민 C 공급원이라고 해서 샐러드에 당근과 함께 곁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는 비타민 C를 산화시켜버려요. 매실청과 당근을 동시에 먹으면 매실에서 기대한 항산화 효능이 반 이상 사라질 뿐 아니라 위장에 남은 산화 부산물이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부를 수 있어요. 건강식을 노린 조합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당근은 가급적 익혀서 드시거나 매실 음료는 당근 섭취 3시간 이후로 미뤄서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해 주세요. 돼지고기 잡내 제거용으로 매실청을 쓰는 가정도 많은데 조리 초반에 소량 넣어서 헹궈내는 정도는 무방하지만 양념장 단계에서 다량의 매실청을 붓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돼지고기의 포화지방이 위에 배출을 늦추는데 매실의 시트르산이 위산을 추가로 자극하면서 지방이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이 심해질 수가 있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운동 자태가 늦어져서 속쓰림이나 복부팽만 증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매실청은 향만 입히고 나머지 단맛은 양파나 배, 사과처럼 소화가 비교적 수월한 재료로 대신하는 편이 좋아요. 매실이 구취 개선에 좋다는 이야기는 경험담으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실제로 매실에는 벤조산과 타닌 같은 미생물 억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안 세균 번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위장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올라오는 이 휘발성 가스를 완화해 입냄새를 이중으로 잡아주기도 하죠. 다만 치아가 약하거나 이미 잇몸 염증이 있다면 시큼한 산이 직접적으로 범랑진을 녹일 수가 있으니 빨대 사용이나 입 헹굼으로 산도가 치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좋겠죠. 장 건강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0대 이후부터는 장의 연동 운동이 둔해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줄면서 변비나 가스나 설사가 번갈아서 나타나기가 쉬워요. 매실의 피르크산은 대장 근육층에 직접 작용해 연동 운전을 촉진하고 유기산이 장내 pH를 낮춰 유해균 증식을 억제도 하죠. 특히 클로스트리디움처럼 독소를 만드는 균은 산성 환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매실차를 꾸준히 마시면 설사의 원인이 되는 독성 대사물이 줄어들어요. 다만 만성 신부전 환자는 칼슘이나 인이나 유기산 대사가 느려지므로 매실 제품은 의사분들의 상담 없이 드시는 거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혈당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매실의 당부화 지수는 과일류 중 비교적 낮은 편인데 절대로 무혈당 식품은 아니죠. 설탕 시럽과 함께 들어가기에 혈당 지수, GI 지수가 55 이하인 생매실 자체와는 달리 매실청의 GI는 65에서 70까지 올라가요. 그럼에도 매실이 혈당 스파이크를 누그러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는 다량의 폴리페놀이 장벽에서 탄수화물 분해 요소, 즉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설탕이 섞인 매실청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폴리페놀 효과를 상쇄할 수가 있으니 희석, 분할 섭취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한편 매실에 풍부한 말산이나 카테킨은 관절 내부에 모인 염증 사이토카인을 낮춰줘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완화한다는 동물 실험 보고도 있어요. 이것이 약 효과만큼 강력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속적인 저강도 운동과 체중 관리에 매실차를 곁들이면 관절 부담이 줄어들고 굳은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을 체험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관절 통증이 심한 날은 뜨거운 물 200ml에 매실청 반 스푼, 생강즙 몇 방울을 추가해서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체내 혈행이 늘어나면서 진통제 없이도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완화 효과를 느낄 수는 있어요. 매실과 궁합이 뛰어난 재료로는 생강 외에도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가 있어요. 해조류 속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은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데 매실의 유기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면서 알긴산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 독소를 끌어안고 나가는 시너지가 만들어져요.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 때 매실 미역 냉국을 만들어 드시면 갈증 해소, 변비 완화,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갖가지 효능을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런 매실은 많이 먹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음식은 어디까지나 용량 반응 곡선이 있어요. 매실청 원액 하루 30ml, 매실주 소주잔 1잔, 매실 장아찌 두세 쪽이 일반적인 권장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산독 증상으로 속쓰림, 설사, 치아 부식이 나타날 수 있고, 특정 약물, 예를 들면 와파린 계열, 혈당 강화제, 상호작용해서 약효가 불안정해질 위험도 있어요. 특히 와파린 복용자는 비타민 K 결핍을 막기 위해 채소 섭취가 필수인데, 매실이 과도한 위 산도 상승을 일으켜서 위장출혈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그 양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숙성 용기 위생 문제도 중요해요. 매실을 담글 때 유리병을 끓는 물에 10분 이상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한 뒤 사용해야 곰팡이나 효모 번식을 막을 수가 있겠죠. 숙성 과정에서 가스가 차오르면 병뚜껑을 살짝 열어 가스를 빼주고,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병목까지 잡균이 달라붙지 않도록 종이 타월로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관 온도는 15도 이하가 이상적이고, 25도 이상에서는 효모 발효가 과도해서 술맛이 강해지고 식초화가 빨라지겠죠. 매실을 꾸준히 먹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담즙 유출 이상으로 흑색변 또는 회색변을 본다면 단순 위장 문제로 넘기지 말고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안전하죠. 췌장암 초기 증상과도 겹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허리 중간에 찌릿하게 아픈 느낌이 동반되면 췌장, 담도, 간 기능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매실을 드셔도 소화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단순 과식이 아니라 과민성 장 증후군이 아니라 소화효소 분비장애, 담관폐색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숙성기간 지키기, 희석, 분할 섭취, 궁합식품 구분, 개인지랑 맞춤 영양 조절, 이 4가지만 지키면 매실은 속을 달래주는 소화제이자 관절 통증을 누그려주는 자연 진통제, 혈당과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가 있겠죠. 몸 상태를 꼼꼼히 관찰해서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보시고, 평소에 복용 중인 약이나 기저질환과의 상호작용은 주치의와 꼭 항의해 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만 관리한다면 매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에요.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드시면 몸에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등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도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래요.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드시면 좋은 음식,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려 볼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약 7kg이래요. 세계 평균이 0.8k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마늘을 많이 드시고 계시죠. 마늘을 많이 드신다는 거,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마늘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빵이에요.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었는데,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가 있어요. 마늘빵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인데,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죠.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돼서 비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이나 복통이나 변비 등의 증상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는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드셔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 드실 때 더 좋아요.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을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이에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서 무려 4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 드시는 게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게 바로 마늘밥이겠죠.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돼요.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 좋은데,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릴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어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양소 있는 밥이 되겠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남은 껍질은 어떻게 됐어요?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마늘의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항암 효과인데, 마늘 껍질을 통해 큰 항암 효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 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또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가 높았다고 하고,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또 심혈관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거죠.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마늘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줘서 수분을 없애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는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드시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면 눈에 충혈도 올 수가 있고 노화도 빨라질 수가 있죠. 또한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해서 풍부하게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마늘장아찌예요.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 만들어 드시면 안 좋죠.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드시는 게 좋고,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복이 되죠.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도 급격히 오르고 혈액도 끈적끈적해지고, 또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서 기억력도 감퇴시킬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려요.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서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 그 이유는 마늘 속에 들어있는 당류와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 고기가 점점 하얘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다 보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릴시스테인 성분이 5배나 많아질 뿐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한 재료인데,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기름튀김, 이것도 별로 드시는 게 좋지 않아요.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도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
되는데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은 파괴시키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돼요.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도 일어나고 염증 수치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해서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겠죠.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 드시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거예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고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주죠. 이때 통후추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이 극대화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생선 요리를 할 때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계신데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도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적당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역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레산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죠.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서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을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에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에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식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960mg 정도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105mg 정도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죠. 성인 기준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600에서 700mg 정도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排便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 정도가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죠.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가 출산 후에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줄 수가 있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줘서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몸에 보통 기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힘도 없고 피로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의 한 현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까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 드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 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를 하시면 좋고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가 않아서 수치가 너무 높다든지 너무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죠.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서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며 극히 드물지만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졸중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미역귀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토마토에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며 염증을 제거하고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게 되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활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은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해서 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하여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미역과 함께 드시면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주면서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많은 칼슘이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켜서 건강을 해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이 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데, 단백질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던 비타민 K2가 요즘에는 허가가 나서 요즘 영양제들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칼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되면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고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알칼리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도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아주 잘 됩니다.